1년 연봉이 뭐 3억이다, 5억이다 해서 채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C 언어로 해서 뭐 포르프, 뭐 와일루프도 돌리고 뭐 코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냥 인공지능을 튀어놓고서 말하는 거예요.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술이 몰고 올 변화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사회가 뭘 준비해야 될지 현실적인 고민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인구 증가가 이제 뭐 어쨌든 멈추고 선진국들은 뭐 심지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정말 충격적인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인공지능, 기계, 뭐 로봇 이런 쪽으로 다 대체가 되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구 감소를 다 이렇게 좀 커버하면서 좀 바뀌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인구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인구가 갖고 있는 어떤 구성비가 달라지는 것도 또 하나 팩터라고 봐요. 일례로 나이 문제죠. 나이. 당연히 평균 수명이 또 재밌는 게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평균 수명이 쉽게 증가해요라고 좀 의문점을 갖고 계세요. 근데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서민의 평균 수명이 30대였고 왕의 수명이 47세였고 근데 현대로 오게 되면 50년 전에 1970년대 우리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20년이 짧았거든요. 그 말은 50년 만에 20세가 증가했잖아요. 이 속도로 앞으로 수명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세 넘어가는 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체 인구가 5천만에서 2, 3천만 감소돼 있고 인구비로 봤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은 그런 나라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우리의 미래죠. 네. 그럼 당연히 아무리 의학 기술이 좋아져도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 비해서 거주하는 적정 어떤 엔티티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기계나 어떤 장비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계, 그게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기계적인 존재와 공존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라고 해서 집에서 청소시키는 얘가 아니라 사회적인 역할을 일정량 맡고 있는 존재들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작가분들이 파업하는 거 또는 뭐 유럽에서 인공지능 작곡가에서 노래 만들고 뭐 호주에서는 실제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인벤터를 법률적으로 인정해준 사례까지 등장했더라고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존재처럼 들어온다. 우리의 커뮤니티 안으로. 인공지능 활용이 또 궁금해지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1980년대 저도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 컴퓨터랑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그렇죠. 파스칼 뭐 이런 걸 배우면서 그런 옛날에 아주 진짜 복잡한 언어가 있었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뭐 문법이 너무 복잡하고 조금만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이상한 짓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의 말을 배우는 거죠. 개의 말을 반대가 배웠죠.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문과를 택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스마트폰 딱 접했을 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이런 헛짓거리를 내가 어렸을 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많은 부모들이 뭐 코딩 가르쳐야 돼, 뭐 이런 자세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게 코딩이 또 엄청 쉬워지는 세상에 와서 다 쓸데없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듭니다. 혹시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제가 느꼈던 요 어떤 격세지감처럼 뭐가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일례로 요즘에 약간 전문 직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직군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값을 받아낼지 이걸 기술적으로 연구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독특한 케이스는 1년 연봉이 뭐 3억이다, 5억이다 해서 채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C 언어로 해서 뭐 포르프, 뭐 와일루프도 돌리고 뭐 코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게 그냥 인공지능을 튀어놓고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 오는 날 KBS 신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줘. 이렇게도 그림을 주긴 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어떤 사진기로 찍은 것이고 조명이 어디서 내리쬐고 있고 어떤 필름으로 인화한 것 같고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감성을 느꼈으면 좋겠고 어떤 용도에 쓸 것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사실 이게 기술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 말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개념이 기계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하는 것도 코딩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최근에 굉장히 약해진 부분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인간하고. 아이하고 혹시 최근에 대화하신 창 같은 거 열어보시면 어떤 대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카톡 창에.
저는 좀 대화를 많이 하는 많이 편이라 하세요? 예, 맨날 뭐 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상당수의 이제 기업 임원분들 만나면 실제 열어보시는데 그림밖에 없어요. 이모티콘만 선 날라다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아빠 나 1기가 데이터 싸줘. 보통 2기가 제일 많아요. 그럼 아빠가 싸줘요. 그러면 애가 대답이 없거나 대답이 있을 때도 그림이에요. 이거. 그럼 아빠도 그냥 하트 보내주고 서로 그림으로 대화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화된 대화를 하고 짧게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인공지능하고 길게 디테일하게 대화할 때 여기서 이제 대화의 그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과 말하기. 아. 인간의 감정을,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네. 상대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건 글런, 뭐 인간 텍스트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에 대해서 좀 네. 알아봤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아마 기업 뭐 경영을 하시거나 네. 뭐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아니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 미래형 인재는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네.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면접으로 좋은 인재를 못 뽑아. 면접 포기했어. 뭐 그래서 면접을 없애버린 회사도 봤어요. 그래서 아니 한때는 제가 뭐 네. 취업할 때 면접을 강화한다고 막 그렇죠. 이러던 네. 시대가 있었는데 면접이 소용없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인재를 가려낸단 말인가라는 궁금함입니다. 뭐 방법은 데이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많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는 기존에 있는 뭐 너의 학점이 어디고 출신 학교가 어디고 이런 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양한 경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결석을 했었는지, 소셜미디어에 친구가 몇 명 있고 주로 이 사람은 친구들하고 어떤 톤의 대화를 나누는지 뭐 이런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삶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경영자들 만나면 그 얘기를 드려요. 경영자분들이 앞으로 뽑을 우리 직원들의 경쟁력을 뭐로 봐야 되겠냐고. 그럼 저는 그 질문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쟁력, 그거 없애야 된다고. 경쟁력은 말 그대로 경쟁하는 힘이잖아요. 네. 근데 경쟁력이라는 단어의 어원도 보면 영어 컴피트에서 온 건데 컴피트의 그 스페인어 어원을 보게 되면 이게 예전에는 16세기까지만 해도 함께 간다라는 뜻이었어요. 함께 간다. 근데 산업화가 나오면서 내가 더 먼저 가고 싶으니까 남을 밀어내고 내가 생존한다는 뜻으로 뒤바뀌어서 쓰이는 건데 네.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가 남을 밀어내고 내가 앞에 가는 게 중요할까? 아니죠. 인공지능이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기 때문에 인간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능력, 특히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얘한테 할 것이냐. 그럼 새로운 목적지로 혼자 가는가, 이거 무의미해요. 찾기도 힘들고. 그러면 기존의 경쟁자로 보던 사람들을 함께 손을 잡고서 함께 질문을 만들고 목적지를 찾는 동료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기업 어떤 경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하는 걸 떠나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 방침 같은 것까지 다 바꿔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뭐 ESG다, 또는 상생이다, 또는 뭐 프로슈머다, 저 이런 것들이 다 이것과 지향점이 같다라고 봐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지구의 환경이나 100년의 토양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고객들이 재창조하거나 만족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미 구매가 끝나버렸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가지 않으면 이들은 도태된다라는 걸 군데군데서 알았었고 저는 뒤에서 인공지능이 이걸 더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갈 수 있게 기반을 우리가 만듭니다. 함께 갈 새로운 어떤 기업의 문화나 경제 구조를 짜보세요. 인공지능이 만약에 외계 생명체 갖고 온 거라면 저는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좀 상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저희 KBS 같은 네. 이 기존의 미디어를 레가시 미디어, 오죽하면 네. 이제 레가시, 예. 우리를 이제 레가시 미디어구나. 네. 아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뭔가 전통적인 조직 있잖아요. 이런 조직이 그런 어떤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변한다는 게 네. 안타깝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타난 뉴 미디어한테 네네. 밀리게 되고 네네. 그럼 레가시 미디어, 레가시 산업, 이렇게 전통적인 산업을 갖고 네.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경쟁자들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들하고 싸워야 될지가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가 등장하면서 국내 방송사들을 보면 제가 뭐 방송문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점은 우리나라의 도시 문제랑 좀 빗대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자체들을 방문해서 지자체장들 대상으로 뭐 강연을 하거나 자문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 최근에 안타까운 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국내 대규모 지자체들도 최근에 저를 만나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지자체는 이제 운명이 끝났다. 또는 우리는 뭐 서울의 위성 도시가 되면 좋겠다. 서울 근처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의 도시인데 그런 말씀을 단체장들이 하세요. 근데 그럼 현재 전략은 어떤 거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서울의 장점들을 쫙 열거하면서 이 장점에 우리는 80% 갖고 이 장점은 뭐 도달이 못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서울을 대상으로 비교, 경쟁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 한국 자체가 다 전체가 서울이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방송사가 넷플릭스화 되면 해결이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넷플릭스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는 모두가 기성복 같은 걸 똑같이 입었는데 그 누구한테 딱 맞는 핏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저는 방송이나 도시들이 가야 될 방향이 똑같은 하나의 도시를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성을 가져서 다변화된 개인화된 도시나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목적지를 넷플릭스와 다르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은 네. 어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만하죠. 또 교육은. 근데 학교 있죠.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무슨 변화가 시작된다면 어디서부터 또 변화가 될까요? 전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17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대학교의 강의실이 대부분 극장식이에요. 극장식이라고 하면 이제 한 명이 앞에서 강의하면 몇십 명, 말단 200~300명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야 집에서 TV를 시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교육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들한테 단순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너무 많아요. 다만 그들한테 어려운 건 뭐냐면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다 맛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수가 갖고 있는 직관으로 너는 이거 받고 저거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툭툭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 또는 사람은 늘 배우는 게 힘들잖아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여기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모티베이터. 그러니까 멘토나 동기부여 전문가, 촉진자.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 역할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극장식 강의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게 부모 입장에서 교육을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세상은 다 바뀐다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뭐 나중 가면 직업 다 사라진다는데 부모들은 그럼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사실 전문직 종사자분들 만나도 얘기 대놓고 드리고 그분들도 스스로 대부분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전문직의 시대가 20~30년 더 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 위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위상이란 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건 그거잖아요. 이 직업이 전문직으로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의사건 법조인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세상이 계속 바뀔 때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힘이 더 세냐 이빨이 하나 더 있냐가 아니라 적응력이에요. 환경 변화에. 근데 전문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뾰족하게 의학이나 법학만 공부하시다 보니까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걸 잘 적응을 못 하세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건 한국의 환경에서 보게 되면 의료 쪽의 종사자들도 꽤 계시고 의학 분야에 머리 좋은 친구들이 가는데 의대를 공부한 다음에 창업을 잘 안 해요. 예. 이게 외국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환경이 변하면 정말 단순하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 변화된 거에 적응할 수 있는 힘, 이게 가장 으뜸인 거예요. 지금 법전을 더 외우고 수학을 덮을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적응력이 큰 인재로 키워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해줄 첫 번째 역할은 부모님이 새로운 환경에 몸을 던지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큰 교육은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부모. 이게 사회 체계 그리고 제도 이건 네.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래서 항상 뒤처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균형, 언밸런스가 맞습니다. 일어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사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제도가 늘 뒤에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하다못해 자동차만 나왔을 때만 해도 도로나 뭐 관제 시스템이 다 제도적으로 미비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기술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는 제도가 더 뒤에서 헐떡거리면서 따라오는 건 맞아요. 일례로 메타버스 열풍 국내에서 불었던 게 2021년도부터인데 지금 이제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열풍은 약간 저물었고 일반 기업들이 프로젝트하고 있는 건 진행이 되는데 재밌는 게 정부에서 최근에 메타버스 윤리 강령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전 지금이라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조금 늦더라도 해내는 거 이거 같아요. 제가 뭐 자동차 회사하고 논의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게 있어요. 차 안에 만약에 카메라가 지금도 있는데 차 안에 있는 카메라가 운전자를 찍습니다. 얼굴을. 그래서 운전자가 160, 170 과속을 엄청 해요. 그런 표정을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기술도 돼요. 되기는. 이 사람이 분노한 표정인지 두려운 표정인지 표정을 미묘하게 분석해내는 거예요. 두려운 표정일 때는 뭔가 위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 과속하는 걸 놔둬요. 근데 만약에 분노한 표정인 상태일 때는 보통 대부분이 난폭 운전하거나 보복 운전하려고 하는 사태이니까 차가 개입을 해서 속도를 100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런 자동차 지금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이런 자동차 탄생. 이거 저는 아직은 좀 겁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세요? 뭐 아무래도
것도 좀 불안하죠. 이게 완벽할까? 네, 완벽할까? 네. 완벽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얘가 판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뭐 당연히 그럼 괜찮아요? 심판하겠죠. 네, 네. 이걸 또 이게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반반으로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갈라진 쪽 중에 이제 기자님처럼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게 기술이 완벽해지더라도 그 다음 스텝을 걱정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디스토피아처럼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이 판단하고 행동에서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혜택을 누리거나 책임지는 몫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혜택은 누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계한테 떠넘기는 것 같다. 이러면 제가 어제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부대 장성들 모셔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동차의 아이디어가 그럼 드론이나 장갑차에 들어오게 되면 살상에 대한 판단을 기계가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끝에는 터미네이터 세계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수학 계산, 뭐 논리 현상 같은 거를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게 했어요. 근데 다음에 좀 더 책임이 들어가는 영역을 어디까지 맡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선이 모호한데 바로 지금 드렸던 이런 작은 하나의 어떤 케이스만 갖고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정리를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제가 하나는 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등장하니까 아니 기존의 예를 들어 유통망 뭐 네. 미국 같으면 메이시 백화점, 뭐 블루밍데이 네네. 이런 게 막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네네. 가거나 뭐 실제로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생겼는데 아마존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파괴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이게 인터넷 하나만 들어와도 점점 이 소수의 기업한테 집중되고 기존의 수많은 기업들이 다 이게 뭐 망가지거나 하는 네네. 경향이 있었는데 AI는 그거보다도 더 소수로 집중되면서 그렇죠. 나머지 산업을 다 붕괴시키면 네. 나중에 미래에 무슨 진짜 네. 디스토피아 영화를 네네. 보면 막 소수의 기업이 진짜 네. 심지어 한 개의 기업이 그렇죠. 지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봐 우려되는 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통신망의 발전은 단순한 정보의 교류가 아니라 과거의 예를 보게 됐을 때 저는 말이나 자동차를 대체하는 게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자동차, 비행기가 하던 역할을 정보를 실어나올 수 있는 고속에선. 근데 그 권한을 몇몇 기업이 쥐고 있는 건 현재의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파운데이션이 전 세계에 뭐 수천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몇십 개 이내의 기업이 파운데이션을 쥐고 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본을 투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중요한 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저는 기정사실인데 과거로부터 좀 배워야죠.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인터넷 시대에 뭔가 집중화 되면서 나타났던 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 비슷한 맥락으로 또 문제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들이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자본주의 논리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시장의 논리로서 소비자들이 이들을 외면하거나 보이콧해서라도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함께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걱정은 많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기술이 과연 우리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정말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경희대 경영대학원 김상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